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이 된 평범한 딸, 김효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며 시작하는 것은 기나긴 일기 같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저희 부모님께서 조금이나마 덜 놀라셨으면 해서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한 과목만 치고 나면 다 끝나는 시간이라 빨리 끝내고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소리 없이 엉덩이를 들썩이며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옆 분단에 앉은 친구가 선생님 몰래 키득거렸던 기분 좋고 행복했던 가을날이었어요. 시험 종료 20분을 남겨둔 그때 조용했던 교실의 앞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급하게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눈알을 굴려 누군가를 찾는 듯한 선생님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다급하고 초조해 보여서 2분단 맨 뒷자리에서 보고 있는데도 선생님의 이마에 구슬 같은 땀방울이 굴러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저러시는지 궁금하고 의아했던 호기심 많은 저와 선생님의 눈이 마주치던 그 순간 선생님의 두 눈망울에 꼭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은 눈물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오른손에 꼭 쥐고 있던 연필이 툭 하고 시험지 위로 떨어졌고 선생님은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말씀하셨어요. 효민아, 지금 바로 가방 싸서 나올래? 교실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휘끔거리며 자기들끼리 입모양으로 소곤소곤 의문 가득한 대화를 주고받는 소리와 시험 감독을 하고 계시던 선생님께서 그런 친구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교탁을 내려치는 소리가 뒤엉켰어요. 괜히 빠른 속도로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대로 가방을 챙겨 교실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궁금해 미치겠던 마음은 곧 두려움으로 물들었습니다. 그의 첫 부임을 하여 저희 학년 음악 과목을 담당하셨던 이희선 선생님의 눈에 굵은 눈물줄기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꼭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입술을 굳게 다물고 1층 운동장까지 힘들게 내려가신 선생님께서 학교 주차장에 도착해 어느 승용차에 저를 태우시고 나서야 벨트를 매던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입을 떼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눈물을 닦아내느라 바빴던 선생님의 손바닥은 방금 막 손을 씻고 나온 사람처럼 축축했습니다. 선생님의 입을 타고 흘러나온 헛소리에 그 축축한 손이 불쾌함으로 물들었습니다. 효민아, 놀라지 말고 들어. 효민이 어머니께서 지금 다치셔서 병원에 계신다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 선생님하고 어머니 계시는 병원에 갈 거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만지기라도 한 것처럼 힘을 주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부터 빠른 속도로 두근거리던 심장이 곡 폭발이라도 할 것처럼 쿵쾅거렸고 선생님께서는 저를 달래는 것 대신 1분이라도 빨리 엑셀을 밟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두 눈을 무릎에 짓눌러 비볐습니다. 울만한 일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폭포수 같은 그 눈물을 부정해야 했습니다. 창밖의 가로수에 알록달록 붉은 단풍이 물들었던 12살 가을의 어느 날, 엄마는 저희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남기지 못하시고 두 눈만 끔뻑끔뻑 힘겹게 깜빡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힘겹게 떼고 저 머나먼 길을 홀로 떠나셔야 했던 엄마를 위로하듯 그해 도심 곳곳에는 유난히도 붉은 단풍들이 물들어갔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사이 처절하게 물든 단풍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도착한 엄마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을엔 단풍을 보며 엄마의 마지막 인사라고 믿고 겨울엔 유독 짙게 빛나던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엄마라 믿었으며 봄에는 따뜻하게 안아주던 엄마의 품 같은 봄바람을 여름엔 긴 시간 쉬지 않고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엄마라고 생각하며 저희 가족의 사계절은 흘러갔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목까지 채워가며 저와 오빠를 기르셔야 했고 저만 보려고 필통 속에 숨겨두었던 엄마의 사진 속에서 엄마는 늘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엄마와 있었던 순간들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것이 두려워 일기장에 엄마와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몽땅 적어두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엄마와 함께했던 추억과 필통 속에
조그맣게 몸을 웅크리고 숨겨진 사진 한 장뿐이었어요. 엄마는 자주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주로 돌아가시기 전 저와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는 꿈이었어요. 효민아,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기로 약속해. 라는 말씀을 늘 하셨던 꿈속의 엄마를 만나고 나면 다음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움에 사무쳤습니다. 엄마가 없는데 밥 잘 먹고 행복하면 뭘 하겠나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엄마는 이 세상에 없지만 제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며 지내고 있었고, 그래서 제게는 매일이 엄마와 함께하는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겨우 2살이 많던 오빠는 어찌나 어른 같던지 한 번도 제 앞에서 엄마 이야기를 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고, 아빠는 1년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남매의 아빠이자 엄마 노릇을 함께 하시느라 슬퍼하실 틈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빠에겐 그런 저희 남매가 버거우셨던 걸까요? 제가 14살이 되어 중학교 입학을 하루 앞두고 있던 어느 봄날, 낯선 사람이 아빠와 함께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이제부터 이분이 너희들의 엄마라고 하셨습니다. 연노랑색의 니트를 입은 그 아줌마를 소개하며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던 아빠.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진 오빠가 먼저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새엄마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새엄마는 어색하게 긴장한,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미안함으로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작은 종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곧 입학한다고 들었어. 아빠한테. 중학교 올라가면 책가방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주려고 직접 만들어봤는데 효민이 네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어른들의 세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사랑하는 여자는 세상에 저희 엄마 오직 한 분뿐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빠도 새엄마도 너무 싫었습니다. 마음속에 차오르는 혐오감을 누르지 못한 저는 새엄마가 내민 종이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내팽개 쳤습니다.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아무것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눈 뜨자마자 전날 밤의 일이 꿈이었나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긴 사살이라도 하듯 새엄마가 직접 만들었다는 분홍빛의 책가방이 문고리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그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감격한 목소리로 베란다 문을 열고 학교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건네던 새엄마에게 보란듯이 아파트 분리수거 쓰레기장에 가방을 던져버렸어요.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제 못돼먹은 성격에 놀란 새엄마가 도망을 가고 없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매가 아빠의 말씀을, 새엄마의 존재를 부정하고 따르지 않아도 아빠와 새엄마는 꿋꿋했습니다. 저는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되어도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새엄마가 정말 너무 싫었습니다. 새엄마가 저희 집에 오고 딱 일주일째 되던 날, 부엌의 천장을 싹 다 뒤져 수저와 그릇을 몽땅 내다버렸습니다. 아빠, 오빠, 저 딱 3사람이 쓸 개수만 남겨두고 모두 버려버렸어요. 화장실에 있던 칫솔도, 안방에 놓인 새엄마의 화장품도 모두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실을 알게 된 아빠께서는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아무 죄가 없는 오빠까지 거실에 불려나와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습니다. 저희 무릎 앞에 가지런히 놓인 매를 차마 들지는 못하시고 한참 화만 내시다가 결국 저희를 끌어안은 채 오열하던 아빠는 저희 남매의 눈을 마주치며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딸, 아들,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한테도 엄마가 맞아. 엄마라고 불러라. 알겠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지난번과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다시 또 듣게 되니 아빠를 향한 분노가 눈물이 되어 뚝뚝 흘러내리는데 오빠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우리 가족이 잊게 될까봐. 저는 오빠의 옷깃을 쥐고 흔들며 더 큰 소리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엄마는 한 사람뿐이라고. 그때 문이 열리고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저희 남매와 바닥에 놓인 회초리를 번갈아 보던 새엄마가 놀란 숨소리를 내며 장바구니를 내팽겨치고 달려오셨어요. 애들을 때린 거냐? 이 어린 것들을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매를 들었냐며 아빠를 나무라던 새엄마. 세 사람 모두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아빠의 어깨를 흔들며 정말 애들을 때린 거냐고 울부짖는 새엄마를 향해 저희 안 맞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라고 어색한 목소리로 오빠가 말했습니다. 놀란 듯 굳어버린 새엄마와 어금니를 꽉 깨물고 고개를 숙여버린 오빠를 뒤로 한 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오빠가 왜 엄마라는 소리를 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끝까지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를 수 없었습니다. 저 낯선 여자를 제 입으로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저의 진짜 엄마, 하늘나라에서 항상 우리 가족을 지켜주던 우리 엄마가 영영 저희 곁을 떠나버릴 것 같았어요. 한 번도 회초리를 꺼내어 보이신 적 없던 아빠가 회초리를 꺼내 드셔서 함께 엄마의 자리를 지킬 것 같았던 오빠가 새엄마를 향해 엄마라고 불러버려서 제 가슴엔 더 큰 미움과 원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뛰쳐나갔지만 저라고 마땅히 갈 곳이 있는 건 아니었고 결국 밤 늦게까지 근처 공원을 배회하다 오빠의 손에 끌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불이 꺼진 집, 방 안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새 옷가지들, 일부러 새엄마 보라고 휴지통에 옷가지들을 쑤셔놓고 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내일 눈 뜨면 모든 것이 꾸미게 해달라고. 새엄마 그만 미워할 테니 내일 눈 뜨면 우리 엄마 다시 돌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가출 아닌 가출을 하고 집을 뛰쳐나간 그 반나절 동안 제 필통 속에 있던 엄마의 사진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어디 실수로 흘리기라도 한 걸까봐 교실 구석구석, 방 안 구석구석을 몇 날 며칠 동안 전부 다 뒤져보았지만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에 걸쳐 사진을 찾다 지친 저는 버리고 또 버리는데도 자꾸 제 방에 새로이 놓여있는 새엄마가 지은 옷가지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집에 돌아왔을 때 방 안에는 새 옷가지가 놓여 있었으니 이건 분명 엄마를 질투한 새엄마가 엄마 사진을 가져다 버린 것일 거라고 말이에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 들어가 화장대며 옷장을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는 엄마의 사진에 잔뜩 애가 타고 두려웠습니다. 버렸으면 어쩌지? 하나밖에 없는 가장 최근 사진인데 안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지쳐서 울고 있던 그때 오빠가 저를 발견하고 놀라서 다그쳤습니다. 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오빠의 어깨를 붙잡고 엉엉 울며 말했어요. 엄마 사진이 없어졌어. 돌아가시고 엄마 사진 내 필통에 넣고 다녔는데 일주일 동안 학교랑 내 방을 싹 뒤져도 안 보여. 그날 나 집 나갔던 날 있잖아 오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줌마가 새로 지어놓은 옷이 방에 놓여 있었거든. 그 아줌마 우리 엄마를 질투해서 마음대로 사진을 갖다 버린 게 분명해. 없어. 안방을 다 뒤졌는데도 없어. 엄마 사진이. 어떻게 오빠? 오빠는 제 말을 들으며 짜증이 난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히 그게 진짜냐며 같이 사진을 찾아보자고 해줄 줄 알았던 오빠는 예상을 빗나간 답변을 내어놓았습니다. 울고 싶은 듯한, 그렇지만 애써 참는 듯한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하고서요. 효민아, 엄마 사진 아빠가 버렸어. 엄마 사진 때문에 네가 더 새엄마를 받아들이진 못하는 것 같다고. 나 안 말렸다. 효민아, 오빠가 제발 부탁할게. 이제 그만하면 안 돼? 엄마는 이제 없어. 김효민, 정신 차려. 나도 아빠도 엄마 돌아가시고 너만큼이나 힘들고 슬픈 건 똑같아. 제발. 그리고 너 새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착하신 분이고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엄마라고 부르는 건 둘째치고 못되게 구는 것만이라도 그만둬. 우리한테는 아빠가 있지만 아빠한테는
새엄마가 아니면 아무도 없잖아. 오빠 말이 맞았습니다. 새엄마가 우리 엄마가 되겠다고 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분이셨고 착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하면 그건 다른 이야기였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빠의 그런 행동에 저는 새엄마의 존재를 더욱더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새엄마를 착하다고 말하는 오빠의 말은 그 착함마저도 위선으로 생각하게 될 만큼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빠를 붙잡고 엄마의 사진을 돌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손바닥을 비비며 싹싹 빌어도 보고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도 했지만 아빠는 불에 태워 버려버렸다는 말과 함께 끝내 엄마의 사진을 돌려주지 않으셨어요. 사진을 마음대로 빼앗아간 아빠도 우는 저를 달랬지만 아빠에게 사진을 돌려주라고 말하지 않는 새엄마도 너무 미웠던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집에서 없는 사람처럼 지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혼자 이 집에 사는 사람인 양, 그게 아니면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 마냥 집안의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네 사람이 먹을 밥상을 차려두고 저 없이 아빠와 새엄마, 오빠, 세 사람이 밥을 먹고 있으면 저는 꼭 세 사람의 식사가 다 끝난 후에야 식탁에 앉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웃기긴 합니다. 반항이라기엔 밥만 잘 먹던 그때 그 시절 제 모습이 참 어렵고 철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뒤돌아서기만 해도 배가 고팠던 14살이었습니다. 그해 겨울방학, 저는 오빠가 다니는 종합학원에 함께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2학년 공부를 미리 하는 셈이었어요. 같은 학교 친구들도 그 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 외에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마냥 좋았습니다. 한 해가 가는 동안 서먹했던 오빠와도 다시 마음을 풀고 지내게 되었어요. 아빠와는 여전히 서먹했고 새엄마도 여전히 미웠지만 말이에요. 학원은 오전에 시작해 오후에 끝이 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점심밥을 챙겨 먹어야 했어요. 오빠는 늘 새엄마가 싸주시는 도시락을 가져갔었고 저는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사 먹으며 지냈습니다. 몇 번 챙겨주시던 도시락을 집에 그대로 두고 다니고 오빠를 통해 보내셨던 도시락도 손 대지 않고 그대로 반납했더니 더 이상 제 점심은 따로 챙기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엄마가 저를 위한다는 그 마음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희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굳게 믿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서 돌아온 제가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1시간 동안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개워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날 하루 먹은 것이라고는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밖에 없는데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킨 것인지 단단히 체해버린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등을 두드려 주시려는 새엄마와 아빠의 손길을 독하게도 밀쳐내고 오빠를 방패 삼아 변기를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나 엄마가 보고 싶던지, 왜 나만 이렇게 엄마를 그리워하고 아빠와 오빠는 멀쩡하게 살아가는지 억울하고 슬펐어요. 그렇게 물만 마시고 억지로 잠이 들었던 다음날 아침, 학원을 가려는데 식탁 위에 올려진 도시락 2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어라 적어둔 쪽지가 신경 쓰였지만 무시하고 학원으로 향했어요. 전날 속을 다 비워내서인지 오전 수업 내내 제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쳤습니다.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어 친구들과 편의점으로 달려갔지만 삼각김밥과 라면은 쳐다만 보아도 속이 좋지 않아 마땅히 먹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죽을 먹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진열대에서 가장 부드러워 보이는 빵을 집어들었어요. 그렇게 각자 손에 먹을 것 하나씩을 쥐고 편의점을 나오던 그때 학원 앞에 서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학원을 살피는 새엄마가 보였습니다. 손에는 아침에 제가 그대로 두고 나왔던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얘들아, 우리 그냥 편의점 안에서 먹고 갈래? 친구들을 돌려 세우려 급하게 말을 내뱉고 뒤를 돌던 그 순간 새엄마가 편의점 앞에 저를 발견하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냐는 듯한 눈빛을 한 친구들을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편의점 안으로 들여보내고 잔뜩 걱정이 어린 얼굴의 새엄마와 마주보고 서서 일방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새엄마는 도시락 가방을 억지로 제 손가락에 걸어주며 말씀하셨어요. 효민아,
아직 속 다 낫지도 않았는데 빵 같은 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죽이야. 새엄마의 말씀은 꼭 진짜 엄마가 하는 말이라도 되는 것 마냥 다정했지만 그때의 저는 그 말들마저도 다 가식이고 위선처럼 느껴졌어요. 당연히 진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새엄마가 손가락에 걸어준 도시락 가방과 제 손에 들려있던 빵을 번갈아 보다가 대답도 하지 않고 편의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내부 테이블에 앉아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친구들의 시선과 유리창 밖에 서서 걱정스런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던 새엄마의 시선. 저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뚜껑을 열고 그대로 편의점 쓰레기통에 내용물을 쏟아버렸습니다. 놀란 목소리로 저를 다그치는 친구들의 뒤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는 새엄마가 보였지만 그 앞에 보란듯이 앉아 빵을 뜯어 물었어요. 힘없이 돌아선 작은 뒷모습을 보며 친구들이 계속해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으려 그 뒷모습이 영영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 빵을 씹고 또 씹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중학교 3년은 새엄마에 대한 증오와 아빠에 대한 원망 속에 흘러갔어요. 그동안 아빠께서 제 손을 붙잡고 수백 번의 부탁을 하셨지만 그렇게 하시면 하실수록 저는 더 무덤덤해질 뿐이었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아빠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벗어나야겠다 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고 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학원에서는 집에 가기 싫어서 일부러 빈 강의실에 늦게까지 남아 공부를 하고 집에서는 거실에 나가기 싫어서 방 안에 틀어박혀 공부를 했던 것이 내신 성적에 좋은 영향을 미쳐 담임 선생님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저를 꼭 국제고에 보내려 노력하셨던 담임 선생님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문제없이 저희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속마음을 모르시던 아빠와 새엄마는 저의 진학에 축하의 말을 마구 쏟아내셨어요. 엄마가 아닌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는 오빠가 있고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아빠가 있고 엄마의 자리를 넘보려는 새엄마가 있는 그 집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저의 마음은 까맣게 모르셨을 거예요. 이대로 집을 떠나면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때까지도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짐한 저의 마음을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기숙사로 들어갈 짐가방을 꾸리던 어느 날 밤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찬바람을 일으키며 닫았던 방문이 어느새 빼꼼 열려있는 것도 모른 채 이미 큰 바위처럼 무거운 짐가방에 꾸역꾸역 옷가지들을 쑤셔놓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챙겨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문 밖에서 새엄마와 오빠가 함께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자 아빠께서 무언가 이상함을 직감한 듯 방 안으로 들어오시는 바람에 저도 모르는 사이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경질적으로 제 가방 안의 옷가지들을 손으로 들어 확인하신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너 이게 다 뭐야? 방학하면 와서 계절 바뀐 옷 챙겨가면 되는데 왜 사계절 입을 것들을 한 번에 다 챙기고 있어? 이렇게 남김없이 다 가져가면 나중에 집에 왔을 땐 뭘 입으려고 그래? 아빠의 불안한 다그침에 결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다짐했던 것들을 아빠의 손에 들린 옷가지를 낚아채며 덤덤히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땐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대학 가면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고 결혼하면 그 집에서 지낼 건데 제 덤덤한 머리통 위로 아빠의 떨리는 숨소리가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척 계속해서 가방에 짐을 꾸겨 넣었어요. 방문 밖으로는 두 눈을 가리고 울고 있는 새엄마가 보이고 그 옆에는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저를 바라보는 오빠가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 엄마를 잊은 아빠와 오빠가 흘려야 할 눈물치고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자리를 빼앗은 새엄마는 두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인천에 도착하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집에서 오는 연락을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쌓여가는 부재중 전화에 오빠에게 연락해 잘 지내고 있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만 전송하고 가족들을 머리에서 지워버린 채 학업에 열중했어요. 공부를 하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중학교 시절 3년처럼 그곳에 떨어져 지내며 다시 공부에 집중하면
가족들을 영원히 지워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연락을 취해야 하는 때 말고는 쭉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그렇게 몇 개월 후, 주말을 앞두고 그동안 좁은 기숙사에서 지내느라 다 풀지 못했던 짐가방을 열어 여름 옷가지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꾸역꾸역 한 번에 사계절치 옷을 다 가져오느라 여름이 되어서야 열어보게 된 두 번째 짐가방. 반팔과 반바지, 얇은 옷들을 꺼내고 나니 그 아래에 처음 보는 목도리가 분홍 리본에 묶여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온통 무채색이었던 저의 옷가지들 사이에 너무나도 이질감이 들던 연노랑 목도리. 새엄마가 저 몰래 넣어놓은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새엄마 생각에 반사적으로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목도리를 치우려는데 리본 뒤편에 딱딱한 종이가 느껴져 멈칫했습니다. 적당히 까슬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질감. 화들짝 놀라 리본을 풀었습니다. 바닥으로 힘없이 미끄러지는 목도리와 그 위에 팔랑이며 내려앉은 사진 한 장. 행여 잊어버릴까 불안하고 그리운 마음에 가장 가까이 두려고 필통 안에 넣어 들고 다녔던 엄마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환하게 미소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분명 아빠가 버렸다고 했던 그 사진. 새엄마가 아빠 몰래 제게 엄마 사진을 돌려주려고 넣어둔 것이었어요. 그제야 새엄마가 주신 목도리를 들어 만져보았습니다. 까슬거림 없이 부드럽고 포근한 촉감, 울컥하는 마음에 목도리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코끝에 느껴지는 뽀송하고 달콤한 세제 향기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숱한 날들을 쓰레기통에, 그게 무엇이 됐건 닿는 족족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새엄마는 겨울날 제가 목도리에 얼굴을 파묻고 학교에 갈 생각을 하며 한 땀 한 땀 뜨개질을 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세제에 목도리를 담그셨던 겁니다. 익숙한 그 세제 향기를 맡으니 집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집 냄새였고 그것이 저의 집이었음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증오와 원망으로 미움과 두려움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버린 그 목도리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도 집을 떠나오던 그날 새엄마가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좀 따뜻해졌다고 얇게 입지 말고 항상 따뜻하게 입어야 해.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 많이 먹지 말고 한 끼를 먹더라도 밥을 먹어야 해. 필요한 것 있으면 전화하고 혹시나 아픈 것 있으면 전화하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효민이 너 건강한 게 제일 먼저야. 다른 때는 전화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 그래도 아플 땐 꼭 해. 나한테 하기 싫으면 아빠한테라도, 그게 싫으면 오빠한테라도 꼭. 그렇게 걱정 어린 말들을 잔뜩 늘어놓으시던 새엄마를 경멸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던 지난 날들이 가슴 찢어지도록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난 다음날 아침, 주말이라고 모두들 본가로 돌아가고 텅 빈 기숙사 방에서 거울을 보며 꽃단장을 시작했어요. 퉁퉁 부은 두 눈은 어찌할 수 없었지만 가지고 있는 옷들 중 가장 화사한 옷을 꺼내 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새엄마가 짜주신 연노랑 목도리를 손에 쥐고 대전으로 향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새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장조차 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 걸려왔던 수많은 부재중 전화에 자연스레 외워져 버린 번호. 신호음이 한 번을 채 울리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효민이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반가움과 여러 감정이 섞인 새엄마의 한마디. 전날 밤 그렇게 엉엉 울어놓고도 모자랐는지 자꾸만 목구멍을 타고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꾹 참켰어요. 울고 싶어서 덜덜 떨어내느라 염소 같은 목소리를 하고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가요. 엄마의 사진을 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를 위해 목도리를 짜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목구멍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가슴께를 맴돌기만 하는 말들은 꺼내보지도 못한 채 집에 간다는 말만 간신히 내뱉었습니다. 새엄마는 저의 짧은 말에 잠깐 멈칫하시더니 일일이 더 묻지 않으시고 조심해서 오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기차역에 내리고 나서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 새엄마가 주신 목도리를 목에 둘러보았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 반팔을 입고 뜬금없이 목도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사람들이 흘끔흘끔 겼는지를 했지만 언제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었냐는 듯이
뽀송하게 마른 목도리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집 앞 버스 정류장에 다다라 버스 뒷문에 서서 두르고 있는 목도리를 풀려는 그때 정류장 앞에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던 새엄마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목도리를 풀다 말고 어색하게 굳어버린 손목과 타이밍에 맞춰 활짝 열리는 버스 문. 새엄마는 굳어있는 저를 보시고도 당황하시는 기색 없이 활짝 웃어 보이셨어요. 한 걸음씩 어색하게 다가가 이 다음에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쓱하게 서 있던 저를 두 팔을 벌려 꼭 안아주시던 새엄마. 새엄마의 품에서는 은은하게 저희 집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렇게 연락 한 통 없다가 벼랑간 불쑥 나타난 저를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신 새엄마는 웃음이 나는 걸 참을 수가 없다는 듯 소리내어 웃다가 입을 가리며 물으셨어요. 대체 이 여름에 그 목도리는 왜 두른 거야? 지금 반팔 반바지에 목도리를 두른 효민이 네 모습이 얼마나 웃긴지 알고 있어? 결국 한마디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어색하게 땅만 쳐다봤던 저였지만 새엄마는 그런 제가 어디가 그렇게 재미있으셨는지 함께 나란히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몇 초의 간격을 두고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밤새 울었던 탓인지 저를 보며 눈물을 훔치는 아빠를 보고도 울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떠나기 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였던 저희 집과 제 방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나쁜 딸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정말로 오랜만에 가족들과 식탁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새엄마와 아빠의 어색하고 기분 좋은 수다를 들어드리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우 3개월 떨어져 지냈다고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 그렇게까지 편안하고 따스하게 느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철없이 멀리로 떠나버려서 다시는 안 보겠다고 다짐했던 3개월 전에 제가 창피했어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가족들과의 시간이 끝이 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제 방에 있는 옷장을 열어보고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들을까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눈앞에는 색색이 가지런히 정리된 새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알록달록한 색감과 부드러운 촉감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분명 그동안 새엄마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주셨던 제가 몇 번이고 쓰레기통에 집어던져버렸던 그 옷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새엄마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많은 옷들을 계속 모아오셨던 걸까? 그리고 제가 떠난 뒤에야 제 옷장에 이 옷들을 채워 넣어야 했던 그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셨을까? 자꾸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쳐 입고 있던 바지에 쓱 닦아내고 씩씩하게 옷걸이를 뒤졌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꺼내어 이부자리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아두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인천으로 떠나는 저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흔하디 흔한 보세 천쪼가리가 아니라 새엄마께서 직접 손으로 지어주신 세상에 단 한 벌뿐인 새 옷이었습니다. 이만 가보겠다고 인사를 드리는 저를 몇 번이고 붙잡아 옷 매무새를 살펴주시던 새엄마의 두 눈에는 소리 없이 잔잔하게 반짝이는 강가의 윤슬처럼 반짝이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도 돼요? 그 눈을 보고 있으니 우어라 아무 말이라도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생각해낸 말이 고작 다음 주에 또 와도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계속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시던 새엄마가 제 질문에 두 눈에 고여있던 눈물을 싹 지우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셨어요. 당연히 되지. 여기가 효민이 너 우리 집인데. 그 대답에 힘을 얻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라니 황당했어요. 집을 떠나 기숙사로 향할 때만 해도 제게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황당함 속에서도 자꾸만 새어나오는 웃음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엉켜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어진 것 같은 홀가분하고 편안한 기분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주말마다 대전행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그러다 찾아온 여름방학에는 아예 대전 집에서 지냈습니다. 한번 못되게 굴었던 마음이 벽을 허물었다고 해서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처럼 뻔뻔하고 살갑게는 잘 되지 않았지만 그런 저를 다 안다는 듯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이것저것 함께 하려고 해주시는 새엄마의 포용력 덕분에 저희 두 사람의 사이는 제법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진 저희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 어느덧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서울로 가면서 또다시 집에서 떨어져 지내야 했지만 주말마다 기차에 몸을 싣고 대전으로 가는 것은 습관처럼 몸에 배어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방학에는 꼭 서울에 있어야 하는 날들을 제외하고는 대전 집에 말뚝을 받고 지내며 가족들과의 소소한 추억들을 계속해서 쌓아갔습니다. 마지막 종강을 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겨울날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갔다가 테이블 위에 재봉틀을 얹어두고 무언가에 몰두한 새엄마를 보게 되었어요. 둥그렇고 못생긴 안경을 쓰고 머리를 질끈 묶은 새엄마의 모습은 몇 년 동안 처음 보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잠에서 덜 깨 부스스한 얼굴을 하고 쭈뼛쭈뼛 새엄마 곁으로 다가가 앉았더니 코까지 내려앉은 안경을 고쳤으며 잘 잤느냐 물어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이고 재봉틀 위에 펼쳐진 정체모를 천쪼가리들을 이리저리 구경했습니다. 새엄마는 그런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재봉틀 위에 올려두셨어요. 안경을 눈앞에 가져다 대니 배 멀미를 하는 것처럼 세상이 울렁거렸습니다. 제가 이상한 표정을 짓자 작게 웃으며 안경을 다시 고쳐 쓰시던 새엄마의 모습에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수 높은 안경에 맨 얼굴이 보일 때보다 훨씬 작아진 눈을 하고 재봉틀에 집중하시던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엄마를 보다 말고 제 몸에 걸쳐진 티셔츠를 매만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새엄마는 왜 자꾸 옷을 짓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의 돌발 질문에 새엄마는 쑥스러운 듯 귓볼을 긁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효민이 넌 내가 옷 만드는 거 처음 보겠구나. 네 오빠는 어릴 때 몇 번 옆에서 봤는데 처음에는 하루를 보내고 남는 시간에 무얼 하면 좋을까 하다가 별 생각 없이 시작했던 거였어. 내가 친구가 없어서. 일하는 시간을 빼고 나면 네 아빠만 보며 지내게 되더라고. 아빠는 가정도 있고 하루가 길고 피곤할 텐데 내가 너무 의지하게 되니까 줄여보려고 시작했는데 글쎄 하다 보니 점점 재미있고 흥미롭더라. 사람들이 왜 취미생활을 가지려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노력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더라. 특별히 손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직접 만들어 입고 만들어 입히니 기분이 좋기도 하고. 별거 아니지? 새엄마의 대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그리고 아빠한테 의지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서라는 솔직하지만 어딘가 마음 아픈 대답에 가슴이 시렸어요. 그 후 몇 날 며칠을 친구들에게 부탁해 포토샵 하는 방법과 블로그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이 너나 없이 다 할 줄 알고 지내도 딱히 관심이 없어 등한시했던 것들이 그제야 제게 필요해진 것이었어요. 새엄마가 쑥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멋진 실력이라는 것을 아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익히는 것이라면 뭐든 자신이 있었던 저는 금방 익숙해져 제법 잘 다루게 되었고 새엄마께서 직접 만드신 옷의 사진들을 찍어 예쁘게 보정하고 글을 다듬어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달리면 깜짝 선물로 새엄마께 보여드리려 했지만 계속되는 사람들의 무반응에 결국 새엄마께 도움을 요청해야 했어요. 옷사진만 덩그러니 올리는 건 이야기가 없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직접 옷을 만드시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야기를 함께 작성해서 올리면 조금 더 관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그래서 평소처럼 못난이 안경을 쓰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재봉틀을 하고 있는 새엄마 앞에 카메라를 들이밀고 잽싸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깜짝 놀란 새엄마는 갑자기 웬 사진이냐며 다급히 얼굴을 가리셨어요. 카메라 속 부스스한 새엄마의 모습을 확인한 저는 카메라를 내려두고 새엄마의 등 뒤로 가 엉망이 된 머리칼을 빗어 예쁘게 머리를 다시 묶어드렸습니다. 목 뒤로 일부러 애교머리 한 가닥을 빼내고 나니 제법 장인의 헤어스타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침묵의 촬영에 몰두하고 나서야 새엄마께 전후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좋은 옷, 예쁜 옷 짓는 거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으세요? 요즘 학생들 사이엔 여기 이렇게 블로그라는 게 유행이에요. 각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진도 올리고 하는 거예요. 저 여기에 엄마 사진이랑 옷 짓는 이야기 올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는 멋진 취미를 가진 사람이 엄마라는 걸. 그런데 저의 설명을 듣는 새엄마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니 닭똥 같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티슈를 뽑아 새엄마의 눈가를 꾹 눌러드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언가 말실수를 한 것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그 실수가 무엇인지 몰라 당황하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조차도 말을 하면서 인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엄마라고 그랬어. 그것도 4번씩이나. 어느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벽들이 완전히 허물어져 자연스레 새엄마를 엄마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냐며 말을 돌려댄 저였지만 속으로 놀라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그저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새엄마를 엄마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엄마를 완전히 잊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지금처럼 새엄마를 엄마로 받아들이고 나서가 더욱더 편안히 온전히 엄마를 기억하고 마음 한편에 고이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새엄마를 엄마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엄마의 행복한 여가 생활을 위해 정성껏 촬영하고 어설픈 머리를 맞대어 함께 사진을 편집을 했던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두 명 모였던 블로그 이웃들이 새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도 찾아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셨고 댓글을 읽으며 행복해하는 엄마를 보고 있으면 그저 행복했어요. 하나둘 모인 구독자들이 늘어나 제법 유명세를 타고 요청과 문의가 쇄도하여 시범삼아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셨다가 코로나가 끝난 요즘은 조금씩 오프라인 강의를 열기도 하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쁜 딸을 대신해 이제 혼자서도 척척 촬영과 편집까지 잘하십니다. 새엄마를 엄마로 인정하게 된 것도 바느질, 뜨개질 같은 조그마한 취미에서 남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기까지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래도록 천천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자녀들에게 기꺼이 엄마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손수 옷을 지어주기 위해서 작은 틈새 시간도 멈추지 않고 노력했던 엄마에게 이제는 꽃길만 펼쳐지길 이 딸은 바랍니다. 엄마의 꾸준하고 정성스러웠던 지난날의 수많은 노력들처럼 저도 꾸준히 정성껏 노력한 사랑한다는 말을 엄마께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말을 꼭 전할 거예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